경청하는 습관. 대화할 때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만 이놓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즉, 경청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청을 좋아했고 대화할 때에는 경청하는 것을 습관화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듣고만 있는다면 왠지 수동적이고 자신의 주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느껴진다. 그런데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곧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말 잘하는 것 비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경청을 습관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강사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금주와 옥 조로 첫째도 경청, 둘째도 경청, 마지막까지 경청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오프라 원프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태도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서 그녀는 게스트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점점 깊은 대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 철강원 앤드루 카네기도 인간관계를 강화하려면 진정성 있게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조언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분명 단순히 입에 발린 미사여구를 잘 늘어놓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진정성이란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고 그의 마음에서 올리는 말도 잘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속도의 전쟁 시대에 살다 보니 급하게 자신의 말을 배설하는 것에만 그 끝에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게 된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맞추며 듣는 게 첫 번째이고 맞장구를 치며 상대방의 얘기에 공감하는 게 두 번째다. 또한 들을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떠는 등의 행동을 삼가고 자신이 수신 모드가 되어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판매왕에 올랐던 세일즈맨 K. 씨는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고객의 불만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면 어느 순간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을 짚어주면 성공 비율이 높아지죠. 세일즈는 고객의 칼을 품는 것이 편견입니다. 거절할 때 도그 입장을 이해하고 불만을 제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이를 세일즈의 출발로 삼는 것이다. 저는 대화 중 고객이 80%를 말하게 하고 제가 나이지 20%를 말합니다. 차에 대한 설명은 20%만으로도 충분해요. 안전도, 타일, 경제성 등 차를 구매하려는 여러 이유 중 고객이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지 고객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하손님한테 논 이런 이유로 이 차가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들하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판매 왕도 세일즈 노하우로 경청을 꼽았다. 고객의 얘기를 듣다 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고객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세일즈맨들은 질문을 꼽았다. 고객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제품은 아주 좋으니 구매하세요. 라며 아무리 설명해봐야 반응은 거의 뻔하다. 고객은 흥미를 느끼기에 앞서 이질감을 느끼고 피할 것이다. 따라서 공통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방문하는 것이 고객과의 대화를 훌륭하게 끌어가는 길이라고 이 세일즈맨들은 말한다. 세일즈 팬들은 형식적으로 듣는 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한 판매왕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 듣는다고 한다. 즉,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대신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논리적 반짝을 위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듣기는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게 세일즈맨들의 지적이다.
이런 태도는 고객이 거절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 지적하고 자신의 제품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단 고객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세일즈맨들은 강조한다. 고객의 무지를 탓하며 설득하는 것보다 가려운 곳을 찾기 위한 경청은 거절하는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데 유용하다. 결국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때,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한번 참고 귀를 기울일 때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결정적 한마디가 떠오른다. 그 일 한마디만 던지면 연계약은 성사되고 고객으로부터 말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공통점의 단서를 찾는다. 고객과 세일즈맨의 첫 만남에는 정치인과 주민들 사이에 못지않은 두꺼운 벽이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세일즈맨이 상품을 팔려고 하면 고객의 첫 대응은 언제나 회피나 거절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객을 처음 방문했을 때 먼저 공감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세연, 지연이나 혈연, 학연, 과군대, 종교, 취미를 강조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고객과 세일즈맨이 연결되어 있다면 의외로 쉽게 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방에서 자신의 고향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경상도 억센 사투리가 들려왔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J, 씨는 사장에게 물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쪽 방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럼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장님의 어머님에게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보았고 같은 경상도 게다가 억센 사투리를 쓰는 북쪽 사람이란 걸 알게 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 어머님은 고향 사람이 왔다며 차와 과일을 내오라고 하시며 환대해 주셨다. 서울에 와서 고생이 많네 하며 따뜻한 격려와 함께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셨다. 동양 사람이라는 것으로 어머님의 마음을 얻었고 세일즈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이다. 사장과의 상담이 만만치 않았다. 다른 회사 차와 견적을 비교하면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세일즈맨 J, 씨는 결국 계약을 못한 채 사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J,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음식점을 찾았으며 사장님의 어머님 도움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차량을 인도한 후에는 사장님은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주 제기했다. 그때마다 J, 씨는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마음의 일문을 열게 되었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03 상대의 말에 일단 수긍하는 습관. 상대에게 나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에게 당신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상대가 감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대를 동의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는 논리적인 설득 방법과 심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상대가 당신의 논리에 수긍하지 않거나 당신의 논리적 설득이 부족할 경우 상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심리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주장이나 감정 혹은 태도나 말이 비논리적이고 덕적 기준에 다고할지라도 일단은 전부 받아들인다.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하고 높이 받아들인다고 판단하면 상대의 말에 더욱 귀를 쉽게 동의. 상대에게 동의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를 당신의 의도대로 끌어와 설득을 성공적으로 수 있다. 유능한 한 카운슬러는 상담자와 마주 앉았는데 절대로 자기의 견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상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자의 생각에 수긍한다. 상담자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켜 놓은 카운슬러는 상담자의 말을 존중하는 인상을 주면서 결국 자신의 견해에 상담자가 수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팀장이 부하를 다루는 방법도 이와 같이 카운슬러들이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상대로부터 팀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라.
F,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며 상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대화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상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정보를 당신의 의도대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맞장구를 치라는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대화할 때에는 언제나 맞장구를 쳐준다. 뛰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 는 속담처럼 상대가 자신의 속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 격려를 받은 상대는 당신의 배려에 감사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조리 있게 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당신이 조심해야 할 것은 부하와 호흡을 맞추는 동료의식을 갖는 일이다. 따라서 어조도 상대와 맞추어 조절해야 하고 언어의 질, 이나 내용도 상대와 융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 난다. 방송에서 유명한 MC, 들은 대화 상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전산하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질문과 용수를 한다. 그 출연자가 무엇을 말하고자라 눈가를 재빨리 감지하여 끝말을 맞받아서 계속함을 하도록 한다. 맞장구는 짧을수록 좋다. 소포클레스는 맞장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짧은 말에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맞장구란 한마디 말로써 100마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비한 언어이다. 적당한 응대는 대화를 풍부하게 이끌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서로의 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꺼리던 부하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담소에 한 부인이 찾아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들고 있는 가방이나 신고 있는 구두도 모두 명품이다. 사무실을 돌아보는 그녀의 태도는 오만하기 한 짝이 없었다. 역시 40대로 보이는 여 소장 앞으로 가더니 선체로 말한다. 소장님도 40이 넘으셨지요? 그러자 소장은 재빨리 아니, 그럼 부인도 40이 넘으셨단 단말이에요? 어머나, 그보다 훨씬 아래로 보이는데요. 하고 말했다. 소장의 맞장구 한마디에 그녀의 오만은 사라지고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사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안다고 인생 상담을 한답시고 거만하게 굴어서 찾기를 망설였어요. 하며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상대의 끝말을 되받아치는 맞장구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대화의 기술이다. 특이한 말버브. CD, 습관적으로 그건 그렇지만 이라고 칼하는 사람의 실리 방어벽에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대화의 속도를 늦추는 말이 있다. 이야기가 석식 진행되어 구체적인 제안과 답변이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말이다. 그건 그렇지만 또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하는 예내 한 말이다. 상대가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은 자판의 세계에 틀어박히려 할 때이다. 분명한 반론이나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부하의 경우도 그렇다. 업무의 발주자의 한 수주자의 경우도 그럴 것이다. 결정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결정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상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나 이 상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곤란할 때 이런 애매한 말이 나온다. 바로 방어벽을 세우겠다는 신호이다. 이런 경우 계속 밀고 나가 보았자 상대의 벽은 더욱 견고해질 뿐이다. 상대가 부하라 해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도 결국에는 호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상사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하에게 아부하는 상사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라면 라는 식의 무리한 강요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어디까지 나 부하가 납득할 만한 점충선을 찾으려고 고애쓴다. 설득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의논하라.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사장 겸 CEO. 카를로스 곤 씨는 이렇게를 말했다. 나는 호의적이고 상황을 살피는 사람을 납득시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곤 씨는 철저히 의논했다고 고말한다. 상대가 회의적일 무작정 설득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는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게 된다. 회의적인 부하에 대해 한 상사의 태도로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무리하게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즉 강요해보았자 상대는 적극적으로 가답하지 않는다. 사카들의 좋은 습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어차피 안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일한다. 건대 안 된다는 알면 생각을 바꾸겠지. 하고 처음부터 상황을 살피는 입장에 서고 만다. 그런 상황에서 부하가 애매한 말씀 하기 시작하면 자신만의 생각에를 어박히기 전에 마음을 열어준 필요가 있다. 내가 한 말 중에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돼 그런 말로 대화의 진행을 일시 정지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뒤로 되돌려도 상관없다. 애매한 말을 하는 것은 이대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마음도 풀린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의논을 해나간다. 이것이 능력 있는 상사가 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비결이다. 이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을 연발하는 사람의 심리 주의해보면 말하자면이나 예를 들면을 연발하는 사람이 꼭 있다.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중장년의 관리직이 많을지도 모른다. 말버릇이란 묘하게 신경 쓰이는 것인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하는지 자각하지 못한다. 어떤 말버릇이든 등 다양한 한 상황에서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민가 심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심리적으로 뭔가에 편중되어 있어 그것이 같은 말에 연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그때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말이다. 자신의 주장을 결론 지을 때 말하자면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 말하자면이라고 말한 뒤 명쾌한 결론을 내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그렇다. 실제로는 말하자면 이 단순한 말버릇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처럼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다. 본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몇몇 번이고 말하자면을 연발하는 것이다. 예물 들면 이 말버릇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야기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연발하는 것은 은해설하기 좋아하고 설득하기 좋아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예를 돌면을 연발하여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쓸데없이 이야기에 혼란만 줄 뿐이다. 설득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이런 말버릇은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면에는 완곡한 희망이 함축되어 있을 때도 있다. 이런 바쁜 시기에 예를 들면 D. 제가 휴가를 신청해도 소용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부하에 대해 좋은 습관. 휴가 가고 싶은가? 상사가 이렇게 되묻으면 부하는 당황하여 부지한다. 아니요, 어디까지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할 것이다. R. 하지만 그러니까가 사람의 심리 그리고 보면 말하자면이나 돌연을 연발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서툰 마음 약한 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나약한다. 음이 설득력 부족을 낳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팔버릇도 있다. 하지만 또는 그러니라는 말이다. 상대의 말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야 지만이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반드시 상대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아니다. 같은 의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이라는 한마디로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은 것이 이 말버릇의 특징이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하지 않았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상사가 부하에게 그러니까를 사용할 때는 약간 한 감정이 섞여 있을 때이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말버릇이지만 하지만과 그러니까가 맞부딪 치면 냉정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유의 말버릇을 가진 상대는 그만큼 본심을 파악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 이런 성격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별히 신경만 한 말버릇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셀프 컨트롤을 잘한다고 고할 수 있을 할이다. 그렇군요. 를 연발하는 사람의 심리 온화해 보이지만 사실은 방관자적 척 태도이다. 말하자면이나 예를 들면의 비논리성, 하지만이나 그러니까의 자기 주장에 대해 설명했는데 또 하나 주의할 만한 말버릇이 있다. 그렇군요. 라는 온화하고 추종적인 말이다. 상사는 순종하는 부하를 원하지만 조직의 불화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부하는 뒤집어 말하면 무책임한 부하이기 때문이다. 명령한 것은 상사니까 책임을 지는 것도 상사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실행력, 판단력이 부족하다.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방관자의 심리이다. 일이라는 것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방관자에게는 자신이 바라봐야 할 도착점이 없다. 250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성과나 실적이 나왔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당성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에 감동을 느끼지 사못한다. 이련 부담동공에 사원이 요즘 놀고 있다. 이것이 조직 불화의 실패이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부정하는 냉담한 심리 그렇군요라는 말은 순중이지만 긍정이라고는 수 없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이 보여도 표면적인 수긍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상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자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반론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그냥 인정해버리는 복하는 것이다. 그렇군요라는 말로 납득을 가장하면서 내심으로는 부장은 저렇게 말하지만 말대로 하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렇군요를 연발하는 사람의 심층 심리는 냉담하다. 순종하는 듯이 보이지만 방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부정하고 있다. 능력 있는 상사는 부하의 그런 냉담한 심리를 읽어낸다. 단순한 긍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본심에 감춰진 소극적인 기본을 간파한다. 거기에서 먼저 대화의 4포인트를 천천히 되돌린다. 복금 주어 대화가 일방 통행이 되지 않도록을 배려한다. 부하가 그렇군요를 연발하는 것은 상사의 강요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순종만을 요구하는 상사에 대해 그렇군요. 늦는 부하의 징의수단이 되기 때문이다.